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6시쯤이었다. 처음엔 점처럼 작고 사소하게, 그러다 순식간에 거리 전체를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트럭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냄비 속을 들여다봤다. 사골 육수가 울컥울컥 끓는 소리, 파를 잘게 썬 냄새, 라면 면발이 퍼지기 직전에 그 짧은 타이밍. 이게 내 전부였다. 손바닥 2개 크기도 안 되는 이 불꽃이 지금 내 세계의 전부였다. 어서 오세요.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 우산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 그림자를 보고 한 말이었는데 손이 멈췄다. 뭔가가 이상했다. 그 걸음걸이. 비를 맞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그 느긋한 보폭. 나는 그 걸음을 너무 잘 알았다. 7년 동안 매일 봤으니까. 도연이었다.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세상이 잠깐 정지했다. 아니, 정지한 건 나였다. 국자를 든 손이 공중에서 굳어버렸고 뭔가를 말하려던 입이 그대로 닫혔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메뉴판을 훑었다. 진짜로 메뉴판을.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이 사람이 나한테서 3년을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라면 하나요. 그 목소리. 씁쓸하고 다정했던,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하던 그 목소리. 나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 손을 움직였다. 면을 건졌다. 계란을 올렸다. 팔을 얹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자동 재생되듯 이어졌다.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손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게 다행인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3년 전 나는 법인 대표였다. 작지만 내가 세운 회사였고 내가 밤을 새워 키운 브랜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도연이 있었다. 공동대표, 남편,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가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건 우리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조금씩, 천천히, 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내 옆에서 미안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지워버렸는지도 모른다. 잘 지냈냐고.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냄비를 저었다. 5,000원입니다. 그가 잠깐 조용해졌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걸 알았겠지. 그래도 그는 카드를 내밀었고 나는 단말기를 들이밀었고 짧은 삑소리와 함께 결제가 됐다. 그는 젓가락을 들더니 천천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계속 지붕을 두드렸다. 누군가 지나가다 우리 트럭을 쳐다보고는 비 때문인지 그냥 지나쳤다. 나는 다음 손님을 위해 냄비를 닦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손목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올라오는 그 감각.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름 붙이기 싫은 감정. 3년을 무너져 있다가 겨우 일어났다. 이 트럭을 마련하는데 부모님 퇴직금이 들어갔다. 비 오는 날에도 영화의 날에도 이 자리에서 불 앞에 섰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시간의 끝에 그가 여기 앉아 내 라면을 먹고 있다. 그는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맛있다. 나는 그제야 그를 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나는 달라졌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는 우산을 펴며 일어섰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딱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내가 아직 그를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가 사라지고
나는 한참 동안 꺼진 가스불 앞에 서 있었다. 빗소리만 남았다. 냄비 안이 조용했다. 내 심장만 요란했다. 왜 불 앞에 다시 서게 됐는지 알고 싶어? 그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기 때문이 아니야. 여기가 내가 선택한 자리니까. 그게 전부야. 아침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몸이 기억하는 거다. 오랫동안 새벽을 살아온 사람의 몸은 알람 따위가 필요 없다. 나는 천장을 보며 10초쯤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 그게 내 사치다. 딱 10초. 반지하 월세방.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다. 비 오는 날엔 물이 튄다. 겨울엔 창틀 사이로 바람이 드너온다. 익숙해졌냐고 물으면 글쎄. 익숙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것에 가깝다. 방 안에서 쓸 에너지를 아껴야 밖에서 버틸 수 있으니까.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본다. 35. 손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다. 아무리 닦아도 송금 사이에 남는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손 관리를 꽤 신경 썼다. 셰프의 손은 도구니까. 지금은 그냥 일하는 손이다. 예쁠 필요가 없는. 냉장고를 연다. 계란 3개, 두부 반모, 마늘 1통. 이게 오늘의 재료 전부다. 트럭에서 쓰고 남은 육수가 1통 있으니까 아침은 된다. 나는 뚝딱 계란국을 끓이며 핸드폰을 확인한다. 카드 명세서 알림. 오늘 납부해야 하는 트럭 할부금. 그리고 엄마한테서 온 문자 하나. 밥은 먹었어? 3글자. 엄마는 매일 이걸 보낸다. 나는 매일 응이라고 답한다. 그게 우리의 대화다. 더 길어지면 서로 위험해진다는 걸 둘 다 알고 있다. 엄마 퇴직금이 이 트럭에 들어갔다는 걸 나는 알고 엄마는 내가 안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우리는 밤 얘기만 한다. 나는 한때 셰프였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파인다이닝 팀 28배 수석 셰프 자리에 올랐다. 당시엔 그게 당연한 수순처럼 느껴졌다. 19부터 칼을 잡았고 20살부터 주방을 내 집처럼 살았으니까. 잠은 하루 4시간이었고 쉬는 날엔 시장을 돌았다. 제철 재료를 보면 레시피가 먼저 떠올랐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었다. 그 시절 내 가장 큰 자랑은 국물이었다. 사골에 연근을 넣고 낮은 불로 12시간을 우려내는 방식. 여기에 들깨를 갈아 넣는 타이밍이 핵심이었다. 밀가루처럼 탁해지지 않으면서 국물의 고소함이 돌도록. 그 비율과 순서를 찾아내는 데만 2년이 걸렸다. 손님들이 그 국물 한 숟가락에 울었다.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린 손님이 있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음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 도연을 만난 건 그 즈음이었다. 그는 식음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호텔 측과 계약을 논의하러 왔다가 내 국물을 먹고는 직접 주방까지 찾아왔다. 이 레시피로 브랜드를 만들어 봅시다. 그게 시작이었다. 일 얘기가 연애가 됐고 연애가 결혼이 됐다. 우리는 함께 법인을 세웠다. 내 레시피와 그의 사업 감각.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멍청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다. 그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레시피 개발 저작권 귀속 조항.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즈음 그는 나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내 이름이 들어가던 자리에 다른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레시피 소유권은 법인 귀속으로 판결났다. 법인 대표는 도연이었다.
내 국물은 그의 것이 됐다. 트럭을 세팅하는 건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기름을 닦고 메뉴판을 정비한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비어 있다. 그게 좋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가끔 말을 걸어온다. 사장님 국물이 좋더라. 그 말에 나는 웃는다. 진짜로. 이 트럭 국물도 그 방식으로 만든다. 12시간, 낮은 불, 들깨 타이밍. 레시피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돈이 없어서 라면을 팔지만 라면 국물은 5성급 호텔 수준으로 만든다. 그게 내 자존심이다.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럽지도 않다. 다만 가끔은 피곤하다.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른다는 게, 내일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질 거라는 게, 계란국을 끓이면서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될 거라는 게, 어젯밤 도연이 내 트럭 앞에 앉아 라면을 먹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 여유로운 표정. 내가 바닥에서 겨우 올라선 이 자리가 그에게는 그냥 라면 한 그릇을 사 먹는 곳이었겠지. 나는 불을 낮춘다. 육수가 넘치려 한다. 이 불 앞에 서 있는 건 그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나 자신에게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게 지금 나한테 남은 거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많았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도 줄이 끊기지 않았다.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입에서 어서 오세요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잔돈 계산이 틀리지 않는 날. 그런 날은 퇴근하고 나서 덜 아프다. 그런데 3시쯤 도연이 나타났다. 어제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남자 둘, 여자 하나.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회사 직원들인지 거래처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도연이 가운데 서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활기찬 얼굴로, 자신 있는 목소리로. 나는 보지 않으려 했다. 면을 건지고 국물을 담고 다음 손님을 응대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트럭 앞 골목을 지나치는 길이었는지 도연이 뭔가를 가리키며 웃음 섞인 말을 했다. 저기 봐봐. 예전에 내 아내였던 사람인데.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나한테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들렸다. 골목은 좁았고 사람들 사이의 소음이 잠깐 잦아든 타이밍이었다. 일행 중 누군가가 웃었다. 나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일했다. 국자를 들고 면을 저었다. 한때 호텔 셰프 한다고 꽤 잘난 척 했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도연이 트럭 쪽으로 시선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아직도 그 수준이야? 그 수준. 3글자였다. 짧았다. 근데 그 말이 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새벽 5시의 알람 소리처럼, 반지하 창틀로 들어오는 찬바람처럼. 익숙하게, 정확하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깐 멈칫했다. 내가 들었다는 걸 안 거겠지. 일행들도 나를 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냥 봤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뭔가 말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입술이 움직이려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목이 막혔다. 이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피로인지. 입안에서 뭔가가 엉켜서 어떤 언어도 되지 못했다. 도연은 시선을 거뒀다. 일행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또 작게 웃는 소리가 났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국자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냥 참으면 됐다. 늘 그래왔으니까.
오늘도 그냥 참으면 됐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눈 뒤가 뜨거웠다. 울지는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손님이 있었고 국물이 끓고 있었고 아직 정리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냥 불을 봤다. 파란 불꽃, 낮고 조용하게 타고 있는 가스불. 나는 그걸 보면서 숨을 골랐다. 하나, 둘, 셋. 그렇게 세는 게 습관이 됐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불을 보면서 숫자를 셌다. 그때였다. 골목 초입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멈췄다. 고급차였다. 번호판도 번쩍이는 종류. 트럭 앞 골목에 저런 차가 설 이유가 없었다. 잠깐 헷갈린 건가 싶었다. 뒷문이 열렸다. 내린 사람은 노인이었다. 백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진한 감색 코트, 작은 체구였지만 서 있는 모습이 단단했다. 운전기사가 문을 잡아주는 걸 손짓으로 제지하고 혼자 걸어왔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트럭 앞에서 멈췄다. 나를 봤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확인했다. 사진이나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훑고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코트가 구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골목이 조용해졌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다. 나도 멈췄다.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에 걸쳐진 채로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당신을 찾았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선생님, 선생님.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 골목에서 라면을 파는 사람이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오는 사람. 조금 전까지 전 남편한테 그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 그런 나한테 이 백발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다. 갈라진 것도 아니고 단단한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그 눈이 나를 보는데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12회를 찾았습니다. 그 국물 맛을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뿐이라는 걸 알고 그 한 명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끓는 소리도, 빗소리도, 골목의 소음도 전부 어디론가 빠져나간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내 손을 봤다. 기름때 벤 매일 불 앞에 세우는 이 손을. 도연이 그 수준이라고 했던 이 손을. 그의 이름은 강무진이었다. 노인이 일어서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간이 의자를 꺼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을 세워두고 대화할 수는 없었다. 운전기사가 달려오려는 걸 손짓으로 막으면서 그는 천천히 앉았다. 나는 물 한 컵을 건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강무진 회장님이라고요? 나도 그 이름은 알았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강그룹, 식품, 유통, 호텔. 국내 식음료 시장에서 이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들 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트럭 앞간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3년 전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3년 전,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던 해, 내가 가장 무너져 있던 시절, 그 시절의 기억 중에 온전히 남아있는 게 많지 않다. 대부분 뿌옇다. 살아있었지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던 날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입원해 있었어요. 강무진이 천천히 말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직후였는데 음식을 전혀 넘기질 못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몸이 거부하는 거지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억지로 넣으면 다 올라왔습니다.
의료진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체력이 없으면 항암을 버틸 수가 없으니 나는 듣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거기 연결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때 제 딸이 어디선가 국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에서 뭔가가 걸렸다. 보온병에 담아서 뭔지도 모르고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강무진이 잠깐 멈췄다. 눈가가 움직였다. 넘어갔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그 겨울을 떠올리려 했다. 부연 시간들, 소송 서류들, 반지하 이사,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국물을 끓인 기억이 있었다. 맞다. 병원 근처 건물 지하에 잠깐 공간을 빌려서 배달만으로 운영하려 했던 작은 시도가 있었다. 제대로 된 사업도 아니었다.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접었다. 돈도 기운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국물이었다. 딸이 가져온 게 어디서 온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배달 앱에서 주문한 거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가 없어져 있었어요. 상호도 연락처도 그냥 사라진 거지요. 강무진이 나를 봤다. 그 국물 덕분에 먹기 시작했고 먹으니까 버텼고 버티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하다고 했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가장 바닥이던 시절에 끓인 국물이 어떤 사람의 생명줄이 됐다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한 달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맛을 12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3년이라고 했나? 숫자가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내가 겨우 물었다. 배달앱 기록, 결제 내역, 건물 임대 계약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뻔도 했지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였을지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찾았을 때 이 트럭 앞이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먼저 알아보더군요.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다. 울 것 같아서 시선을 내렸다. 냄비를 봤다. 낮게 끓고 있는 육수. 오늘도 새벽부터 올려놓은 것. 강무진이 코트 안쪽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서류가 있었다. 첫 장에 프로젝트 이름이 찍혀 있었다. 강그룹 프리미엄 식음료 브랜드 리런칭 프로젝트. 3년 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시장 반응이 좋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레시피는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가 없었어요. 먹는 사람의 몸에 닿는 그 무언가가.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다. 계약서, 서류, 법인. 그 단어들이 몸 어딘가를 건드렸다. 도연과 함께 서명했던 그 서류들, 내가 읽지 않았던 조항들, 결국 내 이름이 지워지던 과정. 그게 전부 겹쳐서 올라왔다. 저는 지금 라면을 팔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압니다. 트럭 할부도 남아있고요. 압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당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공기가 바뀌었다. 강무진은 피하지 않았다. 내 말을 정면으로 받았다. 그래서 당신이어야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다시 서류를 봤다. 손에 들린 종이. 기름때 밴 내 손가락. 그 대비가 우스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불 앞에 서고 싶었다. 푸드트럭의 불이 아닌 제대로 된 주방의 불. 12시간 육수를 올려놓고 타이밍을 재고
누군가의 입에 닿는 순간을 설계하는 그 자리. 내가 가장 나다웠던 자리. 도연이 내 손에서 가져가 버린 그 자리. 조건이 있어요. 내 입에서 말이 나왔다. 강무진이 조용히 기다렸다. 레시피 소유권은 제 겁니다. 계약서에 그게 먼저 들어가야 해요.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물론입니다. 나는 서류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가스불을 올렸다. 냄비 속이 다시 끓기 시작했다. 아직 모르겠다. 이게 맞는 건지, 또 무너지게 되는 건지. 하지만 불 앞에 서고 싶다는 마음은 오늘 처음으로 무서움보다 컸다. 첫날 나는 연구실 문 앞에서 5분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손잡이를 잡고 놓고 다시 잡고 바보 같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안 떼졌다. 문 너머에서 냄새가 났다. 새 장비 냄새, 스테인리스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육수 냄새. 그 냄새가 문제였다. 좋아서, 너무 좋아서 무서웠다. 강그룹 식음료 연구소는 서울 외곽 단독 건물이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부 주방과 실험실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공간은 2층 끝 독립연구실. 작지 않았다. 6구짜리 인덕션, 가스레인지 4개, 냉장 저장고, 진공 포장기, 계량 장비들. 호텔 주방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환경이었다. 담당 매니저가 안내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했다. 식재료 발주 방식, 레시피 기록 시스템, 보안 카드 사용법.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런데 사실 절반도 귀에 안 들어왔다. 눈이 장비를 따라가고 있었다. 저 냄비, 저 칼 블록, 저 높이의 조리대, 내 팔꿈치 높이에 맞는지, 조명 각도가 재료색을 제대로 보여주는지 몸이 먼저 체크하고 있었다. 오래된 습관이 깨어나는 소리가 났다. 매니저가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다.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칼을 꺼냈다. 처음 잡은 건 양파였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냉장고에 제일 먼저 보인 게 양파였다. 꺼내서 껍질을 벗기고 도마 위에 올렸다. 칼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간을 깨. 아주 조금씩. 들고 있기 힘들 만큼은 아닌데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대로 멈췄다.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았다. 떨면 어때? 그냥 떨어도 돼. 첫 번째 칼질. 양파가 반으로 갈렸다. 단면이 깨끗했다. 칼이 흔들리지 않았다. 손이 떨려도 칼은 기억하고 있었다. 내 손목이, 팔이, 어깨가, 무게중심이. 칼질 하나에 실린 7년치 기억이 전부 살아있었다. 나는 계속 썰었다. 간을 깨. 균일하게. 조금씩 속도가 붙었다. 떨림이 가라앉았다. 도마 위에 양파가 쌓였다. 요리를 할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썰어야 했다. 이 감각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반 시간쯤 지났을까? 어느 순간 눈물이 났다. 양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아니었다.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냥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이게 아직 내 안에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빨랐다. 이틀째에는 육수를 올렸다. 냉장고를 열어서 사골, 양파, 무, 통후추를 꺼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한 번 데쳐내고 다시 찬물을 받아 불을 올렸다. 중불로 1시간, 약불로 10시간. 중간에 거품을 걷어내는 타이밍, 물을 넣는 순서, 불 조절. 몸이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나는 조리대에 앉아서 그냥 맡았다. 눈을 감고 이 냄새가 나한테서 나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푸드트럭에서도 육수를 끓였지만 그건 생존이었다. 이건 달랐다. 공간이 달랐고 시간이 달랐고 내 안에 있는 감각이 다르게 반응했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시절의 그 감각.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흘째부터 문제가 생겼다. 레시피가 안 나왔다. 강그룹이 리런칭하려는 브랜드는 프리미엄 한식 국물 라인이었다. 내가 개발해야 하는 건 시그니처 베이스 육수 3종. 깔끔하게 정리된 요구사항이 있었다. 타깃 고객층, 경쟁 브랜드 분석, 기대 풍미 프로파일. 나는 그 서류를 3번 읽었다. 그리고 달력에 데드라인을 적었다. 그런데 막혔다.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많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가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너무 뻔하고, 그건 내가 아니고. 반나절을 냄비 앞에서 멍하니 보냈다. 저녁에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노트를 꺼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요리 노트, 레시피가 아니라 기억을 적는 노트. 언제, 어떤 계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먹었는지,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어땠는지, 맛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닿았는지. 적다 보니 강무진 회장이 생각났다. 수술 직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넘긴 몸. 처음으로 넘어간 국물 한 숟가락. 나는 그때 뭘 끓였더라. 기억을 더듬었다. 그 겨울 반지하 창고 같은 공간에서 혼자 끓이던 국물. 레시피를 따른 게 아니었다. 그냥 내가 그날 생각한 것들을 넣었다. 아프다는 사람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기름지면 안 되고 자극적이면 안 되고 근데 맹탕이면 안 되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로 몸이 기억할 수 있는 맛으로. 그게 출발이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다. 레시피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 나왔다. 나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잊고 있었던 거지. 노트에 첫 문장을 썼다. 몸이 받아들이는 맛부터 시작할 것.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레시피를 완성했다. 3가지 베이스 중 첫 번째. 사골과 우엉을 베이스로 들깨를 마무리에 넣는 방식. 비율을 12번 조정했다. 불세기를 4번 바꿨다. 완성된 국물을 작은 컵에 따라서 마셨다. 눈을 감았다. 맞다. 이 맛이다. 내가 찾던 맛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맛. 나는 셰프였다. 트럭에서 라면을 팔 때도, 반지하에서 눈을 뜰 때도, 도연의 말을 들으며 손을 떨 때도 그 사실은 바뀐 적이 없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노트를 덮었다. 내일은 2번째 레시피를 시작하면 됐다. 소문은 조용하게 시작됐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다. 업계 단톡방에 누군가 올린 글. 강그룹새 프로젝트에 합류한 개발자가 전력이 좀 이상하다더라. 출처도 없고 이름도 없는 말이었다. 그런 말은 늘 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번졌다. 식품업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익명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호텔 재직 시절 레시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전 남편 명의 법인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것, 배달 사업도 식재료 원산지를 속였다는 것. 전부 거짓이었다. 단 한 줄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은 모른다. 구체적인 거짓말은 막연한 진실보다 훨씬 강하게 박힌다. 매니저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혹시 이 글 보셨어요? 나는 봤다고 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제가 일단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연구실 창문 밖을 봤다. 흐린 날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도연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증거는 없었다. 그냥 알았다. 그 글의 방식이 그 사람 방식이었다. 직접 나서지 않고 흔적 없이 그러나 정확한 곳을 건드리는. 그 다음 주에는 협력업체가 흔들렸다. 프로젝트에 납품하기로 계약된 식재료 업체 두 곳에서 갑자기 계약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다. 이유가 모호했다. 내부 사정이 생겼다. 조건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전화로 들은 담당자 목소리가 어색했다. 누군가한테서 뭔가를 들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매니저가 직접 찾아갔다. 한 곳에서 결국 실토했다. 외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이번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핵심에 있으니 거래를 재고하라는 내용이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고. 나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노트를 펼쳤다가 덮었다. 물을 한 컵 마셨다. 창밖을 봤다. 그리고 다시 냄비 앞에 섰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었다. 흔들려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다. 결정적인 건 목요일이었다. 오전에 공장 실사 일정이 있었다. 시제품 생산을 맡을 협력 공장. 나는 매니저와 함께 이동했다. 2시간쯤 걸리는 거리였다. 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했다. 별 이상이 없었다. 공장에 도착하니 공장장이 굳은 얼굴로 나왔다. 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이었다. 이번 시제품 테스트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원재료가 있었다. 특수계약으로 들여온 국내산 한우 사골. 그게 일부 훼손돼 있었다. 포장이 뜯겨 있고 보관 온도가 바뀌어 있었다. 의도적인 손상이었다. 실수로 생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공장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 외부 인원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한 명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얼굴은 식별이 안 되는 각도였습니다. 매니저가 즉시 전화기를 꺼냈다. 나는 창고 안에 서 있었다. 냉기가 돌았다. 훼손된 재료들이 보였다. 몇 달 준비한 것들이. 이게 다 틀어지면 시제품 일정이 한 달은 밀린다. 한 달이 밀리면 투자자 미팅이 틀어진다. 투자자 미팅이 틀어지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린다. 도연은 그걸 노린 거였다. 나를 직접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것들을 하나씩 건드려서 소문으로 신뢰를 흔들고 협력업체를 흔들고 이제 재료까지. 방식이 정교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에 영상이 올라왔다. 도연이었다. 직접 얼굴을 비추고 찍은 영상. 업계 관계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그룹 신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과거 공동법인에서 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했고 레시피 또한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도용했습니다. 영상은 6시간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다. 댓글이 달렸다. 역시 그렇더라. 처음부터 이상했다. 대기업이 왜 출처도 모르는 사람을 쓰나 했다.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영상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매니저한테서 문자가 왔다. 일단 오늘 연구소 오시지 마세요. 상황 파악 중입니다. 나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발목 높이의 창문.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이 보였다. 여기 온 지 3년이 됐는데 이 창문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나는 코트를 입었다. 매니저 말대로 연구소에 가지 않았다. 대신 법률사무소로 갔다. 아는 변호사가 있었다. 이혼 소송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
작은 사무소였지만 꼼꼼한 사람이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려고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봤다. 이전과 달랐다. 이혼 소송 때의 나는 뭔가를 빼앗긴 다음에야 문을 두드렸다. 이미 잃고 나서 되찾으려 발버둥쳤다. 이번엔 달랐다. 아직 잃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레시피가 있었고, 계약서가 있었고, 지난 몇 달간 쌓아온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엔 내가 먼저 불을 끌어가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근데 그게 이번엔 전부와 달랐다. 발표의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천장을 봤다. 반지하 방 천장. 페인트가 살짝 들뜬 곳. 3년 동안 매일 봐온 그 자리.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천장을 이런 기분으로 보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어젯밤 잠을 별로 못 잔 티가 났다. 눈밑이 어두웠다. 그래도 괜찮았다. 오늘은 예뻐 보여야 하는 날이 아니었다. 옷을 입었다. 단정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강그룹 신제품 발표회는 시내 대형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식품업계 관계자, 투자자, 언론, 바이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스크린이 3개였고 조명이 밝았고 입구부터 시제품 향이 났다. 몇 달 전 내가 연구실에서 끓여온 그 국물 냄새. 나는 행사장 안쪽에 섰다. 단상 옆 스태프들 사이. 강무진 회장이 멀리서 눈짓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보였다. 입구 쪽이었다. 정장 차림의 관계자 명찰을 달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랐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언론사 쪽으로 접촉했는지. 중요한 건 그가 여기 있다는 거였다. 그리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시선을 걷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보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 마이너스. 행사는 순조롭게 시작됐다. 강무진 회장의 인사말, 프로젝트 소개 영상, 시제품 시식 순서 안내. 분위기가 좋았다. 사람들이 집중했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시식용 국물이 나오자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들렸다. 그때 도연이 움직였다. 마이크를 요청했다. 사회자가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앞으로 나와 있었다. 자신감 있게, 방해꾼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계산된 태도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홀이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로 소개된 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나를 봤다. 직접적으로, 숨기지 않고. 이분은 과거 저와 공동 운영하던 법인에서 레시피를 무단으로 가져간 전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된 국물 레시피 역시 원래는 저희 법인의 자산이었던 것을 무단으로 변형한 겁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홀이 술렁였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는 게 보였다. 도연의 영상을 찾는 거겠지. 이미 며칠 전에 뿌려둔 그 영상.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없었다. 이상하게 아주 차분했다. 폭풍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도연이 계속 말했다. 법인 서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레시피 소유권은 명백히 법인 귀속으로. 그때 스크린이 바뀌었다. 3개의 스크린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띄웠다. 영상이었다.
화질이 선명했다. 찍힌 공간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도연이었다. 다른 한 명은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도연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이 조항 여기 넣으면 나중에 레시피 소유권 분쟁 생겨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답했다. 네, 본인이 서명만 받아두시면 법인 귀속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서명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넣읍시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보였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 쥐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됐다. 날짜가 화면 하단에 찍혀 있었다. 우리가 결혼하고 두 번째 해, 내가 법인 계약서에 서명하기 석 달 전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다. 이혼 소송 기록에 남아있던 법률 상담 녹취. 상대방 측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와 나눈 내용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만 그 변호사가 이후 다른 사건에서 윤리 위반으로 제적 처분을 받으며 관련 기록이 열람 가능해졌다.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찾아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문서였다. 원본 레시피 개발 기록지. 내가 호텔에 재직하던 시절 작성한 것들. 날짜, 서명, 수정 이력. 법인 설립보다 4년 앞선 기록들이 차례로 떴다. 누군가 홀에서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다 저쪽 게네. 도연이 마이크를 내려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을 거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다. 200명의 눈이 나를 따라왔다. 가까이 섰다. 그의 얼굴을 봤다. 예전에는 이 얼굴이 무서웠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비틀지, 어디를 건드릴지. 그 계산을 늘 먼저 했다. 그래서 늘 한 발 늦었다. 지금은 무섭지 않았다. 피곤하지도 않았다. 그냥 봤다. 오래, 똑바로. 당신이 훔친 건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레시피가 아니야. 도연이 눈을 피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피했다. 아주 잠깐 시선이 흔들렸다. 내 이름이었고 내 시간이었어. 그리고 내 인생이야. 홀이 조용했다. 조명이 밝았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떠 있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이미 충분했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3년이 걸렸는데 말하고 나니 생각보다 짧았다. 뒤돌았다. 강무진 회장이 서 있었다. 매니저가 있었다. 스태프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 국물 냄새가 홀 안에 가득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나는 홀 한쪽 의자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다. 일어날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이 순간을 조금 더 붙들고 싶었다. 스크린이 꺼졌다. 텅 빈 흰 벽이 남았다. 도연은 행사 중에 나갔다. 누군가 데리고 나갔는지 스스로 걸어 나갔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뒤돌고 나서 그쪽을 다시 보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매니저한테 들었다. 행사장을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 사람답지 않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통쾌하지 않았다. 시원하지도 않았다.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닫히는 소리. 그로부터 사흘 뒤 강그룹 공식 보도자료가 나갔다. 레시피 개발자로 내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갔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소유권 귀속 조항도 함께. 도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싸울 근거가 없었다. 영상이 있었고, 원본 기록이 있었고, 날짜가 있었다. 기사가 났다. 몇 군데 식품업계 전문지에서 먼저 썼고, 이틀 뒤에는 일반 뉴스에도 올라왔다. 제목들이 제각각이었다. 어떤 건 내 이름을 앞에 뒀고, 어떤 건 도연 이름을 앞에 뒀다. 나는 다 읽지 않았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 내가 아는 사실은 기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연락이 온 건 사람들이었다.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셰프, 오래 연락이 끊겼던 식재료 납품업체 사장님, 발표회에 참석했다가 명함을 건네지 못하고 나갔다는 바이어.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나는 한 통씩 받았다. 짧게 인사하고 고맙다고 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됐다.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다. 봤어. 뉴스에. 그게 다였다. 엄마도 길게 말하지 않았다. 나도 길게 말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 침묵 안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말들이 다 들어있었다. 퇴직금 얘기, 반지하 얘기, 새벽 5시 얘기. 밥은 먹었어? 엄마가 물었다. 응.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늘은 그 세 글자가 다르게 들렸다. 푸드트럭은 팔지 않았다. 주변에서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않냐고 했다. 강그룹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수입이 안정될 텐데 굳이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하냐고. 맞는 말이었다. 틀린 말이기도 했다. 트럭을 처음 세운 날을 기억한다. 부모님 퇴직금이 들어간 날. 처음으로 가스불을 켜던 순간. 손이 떨렸는데 불은 켜졌다. 그 불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걸 끄고 싶지 않았다. 대신 운영 방식을 바꿨다. 매일 나가는 대신 주말 2번. 메뉴도 하나 바꿨다. 라면 옵션은 그대로 두고 계절 국물 한 가지를 추가했다. 연구실에서 개발하는 것들 중 일부를 먼저 사람들한테 내보이는 자리. 맛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첫 주말 줄이 길었다. 발표회 기사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냄새 맡고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똑같이 대했다. 어서 오세요. 5,000원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이 움직이고 불이 타고 국물이 끓었다. 아주머니 한 분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사장님 손맛이 진짜네.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손맛. 그게 맞는 말이다. 레시피는 종이에 쓸 수 있지만 이 손이 기억하는 감각은 종이에 옮길 수 없다. 도연이 계약서로 가져간 건 문자였고 이 손에 남은 건 그 어떤 서류로도 옮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걸 빼앗기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안다. 강그룹 연구실은 계속 다녔다. 2번째, 3번째 레시피가 완성됐다. 회의가 늘었고 사람들이 늘었고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쌓였다. 낯설었다. 두렵기도 했다. 서류만 보면 아직도 손이 잠깐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읽었다. 한 줄씩 끝까지. 모르는 조항은 변호사한테 물었다. 이해될 때까지. 사인은 그 다음에 했다. 2번 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보다 정확한 말이 있다. 다시는 내가 만든 것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느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노트를 폈다. 요리 노트, 기억을 적는 노트. 오늘은 레시피 대신 다른 걸 썼다. 3년 전 나는 바닥이었다. 트럭 할부가 있었고 반지하 월세가 있었고 새벽 5시가 있었다. 그리고 불이 있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 펜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썼다. 누가 내 인생을 망쳤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다시 일어나는지다. 나는 일어났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일어났다.
노트를 덮고 연구실 불을 껐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창밖을 봤다. 밤이었다. 서울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밥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던 사람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조금 버텨내는 시간. 나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 됐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트럭 시동을 걸었다. 내일 주말 영업 준비가 있었다. 육수를 새벽부터 올려야 했다. 재료 손질이 남아 있었다. 핸들을 잡았다. 이번엔 다르다. 칼도 레시피도 계약서도 내 이름도 전부 내 손 안에 있다. 불을 켰다.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